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오늘의 강의를 맡은 우승엽입니다. 기상이변과 대형 재난, 전쟁 위협으로부터 더는 안전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을지 일부 재난시대 생존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생존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죠. 저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도시재난 생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프레퍼라고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재난이 많은 일본과 또 미국에서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저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저 때 군인 사진이 저의 군대 때 이제 모습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큰일이 있었죠. 강릉에 대간첩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간첩선이 침투가 되었고 저를 비롯한 그때 모든 군인들이 한 두세 달 동안 정말 큰일 작전을 벌이고 그때 한 20명 정도의 군인과 예비군 또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났었죠. 그때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정말 전쟁이란 큰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절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뒤로 도시재난 생존, 전쟁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었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들이 나오고 있죠. 산불도 거의 자주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진, 화산 폭발, 또 전염병의 창궐. 우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를 지금 3년째 겪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백두산 분화가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과학자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있죠. 또 많은 일반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 죽은 사화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 세계 3대 가장 위험한 화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 화산,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에 있는 후지산 분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북한에 있는 백두산 분화를 가장 꼽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과학자분들은 2025년께 그쯤에 커다란 분화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분화가 가장 크게 이제 터졌던 거는 1000년 전인 900년대 크게 이제 분화가 됐었습니다. 밀레니엄 분화라고 그래갖고 지구상에 그동안 2000년 동안에 분화된 가장 큰 화산 분화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때 분화로 발해가 멸망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또 제가 일본까지 날아갔고 거의 한 뼘 정도 쌓였다고 그런
과학적인 조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없었던 이 봄의 대산불들이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강원도라든가 또 충북, 또 경북 지역에 큰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갖고 한밤중 자정에도 마을을 습격을 해갖고 아파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대피 경고 방송을 받고 집을 떠나서 이 잠옷바람으로 대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그동안 자연 재난이라든가 기상 이변에서 좀 무관하다 그런 재난 같은 것들은 외국에 있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자, 이제는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각종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기상 이변에도 크게 이제 본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상 이변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21세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비야만이라고 비야만적인 할 수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지구상에 크게 터지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대전쟁입니다. 작년 2월 24일 날 시작이 돼갖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이 돼갖고 지금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올해 5월 31일 날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가 서울 시내에 울려갖고 천만 서울 시민들이 아침 6시 반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거나 또 잠에 있을 시간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집 바깥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요. 또 집 안에서는 나와 가족들의 핸드폰이 긴급 재난 문자로 시끄럽게 사이렌 소리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소리를 듣고서 이거 뭐지? 연습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바로 이게 실제 공습 경보 발령이라는 것들을 알으시고 많이 엄청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한국도 사실 전쟁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시죠. 하지만 전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3대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이죠.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두 번째가 대만 지역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은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7차 핵실험 같은 것들을 계속 공언을 하고 있고 이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도 이런 전쟁이란 상황을 재난을 겪을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과 전쟁이라는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새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재난 대비. 자, 이렇게 저는 10년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알려드리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한국 분들의 이제 반응은 좀 외국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재난, 또 전쟁.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 아직도 좀 외면하거나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 거 하늘이 무너지는 기후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좀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진이라든가 각종 자연 재난, 또 전쟁이 잦은 외국, 서양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틀립니다. 이런 재난들이 나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가족한테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평상시에도 비상식량들, 우리 가족이 먹을 것과 장비 같은 것들을 집에 창고라든가 지하실에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평소에 서바이벌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웃 같은 것들을 체계화하고 또 학교에서도 생존 수영 같은 교육들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해서 나를 지키고 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재난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큰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 이상이 터지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어 하고 어느 정도 순응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6.25 전쟁 이후로 큰 재난이
없었죠. 한 7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은 언제나 뭐 별일 없을 거야. 평온하지. 내일 아침에도 내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낙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대처 방법 같은 경우도 좀 재난 대비, 안전,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비효율적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또 나의 어떤 돈을 낭비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학교에는 이런 보이스카웃이라든가 아람단, 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하지만 반응이 재난을 겪었을 반응도 좀 틀립니다. 평상시에 이런 쪽으로 이제 전혀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막상 내가 큰 재난을 겪고 나의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은 더 엄청난 분노를 겪게 되고요. 또 좌절하기도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준 정부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좀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서양과 동양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좀만 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재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지진, 쓰나미, 또 홍수, 가뭄, 폭풍, 뭐 폭염도 좀 큰 재난이 되죠. 또 겨울에는 강추위도 되고요. 또 폭설도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도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전쟁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우려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외국의 전쟁 상황들이 그 나라를 벗어서 우리나라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평상시에 또 사고 같은 재난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요한 기간 산업들, 시설들,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노후화되고 방치가 되었고 갑자기 우리가 출근길에 이 사고를 어이없이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갑자기 지나던 다리가 붕괴가 되고 길거리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가고 이태원 참사 같은 끔찍한 테러가 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던 SNS, 뭐 다음이라든가 카톡, 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안 되는 뭐 일주일씩 안 되는 이런 인터넷 재난망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름에 엄청 더웠었죠. 에어컨 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전기가 끊기는, 또 통신도 끊기는, 자, 그런 노후한 시스템에 의한 재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재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세대에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갔고 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들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 생활에서 갑자기 인공지능, 뭐 챗 GPT 같은 자 그런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자료를 찾거나 책을 쓰면서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현실 생활에서 이미 우리의 어떤 직업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식당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고요.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종업원이 날라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제 테이블에 와갖고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직업들을 점점 더 교체를 하고 내쫓는 자, 이런 것들도 재난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외국인과 UFO 같은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미국 정부에서 이런 UFO 청문회를 하면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나오셔갖고 자기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UFO와의 조우 사건들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너무 나간 얘기일까요? 요건 어떨까요? 해상과 또 운석 충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러시아 한 지역에 커다란 해성이 충돌을 해갖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었죠. 한국 같은 경우도 1만 년 전에 한국 남부 지방에 커다란 해성이 충돌을 해갖고 큰 피해를 입혔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죠. 거기다가 지금 뭐 우주 재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식량 위기 같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미래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많은 재난들이 우리 가족과 나를 위협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들 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씩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한다면은 나와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것들은 올해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하와이 산불 현장에서 유일하게 한 집만 생존해 있는 사진입니다. 주위에 있는 집들과 마을들은 다 산불에 휩쓸려 갖고 이제 초토화가 됐었는데 그 집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집을 지을 때도 이 벽과 이 지붕을 불에 강한 단열재로 만들었었다고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사진도 온 동네가 강물과 홍수가 범람 때문에 다 물에 잠겼는데 그 집 주인은 그 홍수 경보를 받고서 자신의 트랙터를 가지고 나가고 집 주위에다가 제방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마을들이 다 물에 잠겼지만은 그 집만 안전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올 봄에 우리 한국의 강원도 산불 화재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강원도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태웠었는데 한 집만 무사했다고 해요.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집 주인이 집을 지을 때 더 불에 강한 외장재, 돌로 된 자재라든가 또 방화문 그리고 집에서는 한참 동안은 탈 것이 없게끔 방화지대를 만들으셔갖고 그 집만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핵무기가 터진다던가 혹은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포격이 시작이 됐다 가정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어디로 대피하실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만약 핵이 터진다 하더라도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죽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기준으로 해도 폭심에서 한 4, 5km만 벗어난다 하면은 큰 건물에 혹은 아파트 지하에만 대피를 하셔도 생존 확률이 엄청나게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건물들이 다 불타고 날아간 것 같지만은 사진 자세히 보게 되면 곳곳에 건물들이 서 있는 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터졌을 때도 그 지하에 은행 건물이 있었고 지하에 있던 직원들은 살았다는 증언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 빌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라든가 혹은 건물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한 4, 50배 혹은 200배까지도 안전한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 연구 기관들이 연구 조사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핵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틀만 지나게 되면은 생존 방사능이라든가 핵 위험부터 위험이 10분의 1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만 지나도 한 1000분의 1까지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터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장비 준비만 되고 있으면은 집에서 잘 있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게 되는 것들이죠. 한국에도 집 주위에 대피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 또 서울에만 한 4천 개 정도의 방공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방공호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별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여러분들 집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또 큰 빌딩, 지하 상가, 지하철 역사가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던 게 생각이 나시나요? 없죠. 지하철 안에 먹을 거라든가 물, 식량, 담요, 화장실 같은 거 보셨나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막상 그곳까지 간다 하더라도 하루 이상, 이틀 이상 지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난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6.25 때처럼 또 부산까지 가족들과 또 고가의 비싼 것들을 가지고 또 대피하거나 피난을 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난 불평등이란 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재난,
자,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된다 하면은 부자보다 이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또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한번 볼까요? 세월호 참사, 자 이때도 남학생은 한 27% 정도만 생존했는데 여학생은 19%밖에 생존하지 못했었고요. 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도 186명의 사망자 중에 총 125명, 한 67%가 여성 희생자였다고 합니다. 또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 때도 한 30만 명 정도의 사망 실종자가 있었는데, 자, 이때도 한 67%, 한 70%, 한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재난이나 사고 때 여성의 피해가 더 커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2년 동안의 군생활을 통해서 각종 생존 훈련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또 제대한 다음에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한 40세까지도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각종 안전 교육들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런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도 없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성과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체격과 힘이 약하고요. 2017년 경주 포항 지진 때도 CCTV에 잡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옷가게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지진하니까 막 문 쪽으로 이제 탈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가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밀쳐갖고 아주머니가 뒹굴던 그런 CCTV 화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대피할 때 좀 힘과 체격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밀치밀 당하거나 좀 후순위로 처질 수가 있고요. 또 평상시에도 좀 수동적인 행동을 학교라든가 집에서 요구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생님의 말을 따라라, 혹은 매뉴얼대로 하라, 혹은 부모님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수동적인 행동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한 대로 남성에 비해서 이제 안전 훈련도 좀 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기다가 극도의 어떤 위험 상황이라든가 또 스트레스에 약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웃과 또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챙기는 이 엄마의 마음, 모성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희생자를 좀 키우는 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빨리 대피를 해야 될 때 내가 먼저 안전지대로 대피한 다음에 식구들을 챙기고 주위를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을 먼저 챙기다가 다 같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 안전 교육을 받을 때도 듣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재가 난다거나 또 기압이 낮아져 갖고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때는 엄마가 먼저 마스크를 쓴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의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나보다 옆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다가 갑자기 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둘 다 같이 기절하게 되고 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일 때는 내가 먼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옆에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데 이런 후순위에 이제 이런 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다 같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안전과 생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되나? 생각하실 수가 있죠. 생존의 기술 생각하게 되면은 무인도에 가서 불을 피우거나 혹은 물을 정수를 하거나 혹은 동물을 잡아갖고 잡아먹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도시재난 생존이란 게 이런 거창한 생존의 기술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분들, 엄마분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서의 일상에서의 생존 기술들이 이제 더 많고 유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밑에 단계가 바로 비상식량과 장비를 준비하는 것들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생존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했던 물과 식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만간 바닥이 나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직업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식량을 구하고 또 물 같은 것들을 정수하고 자, 이런 생존의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생존 의지 그리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상 식량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생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의지 또 겁에 질리지 않는 당당함 자, 이런 것들이 없다 하면은 바로 포기하고 다 귀찮다 뭐 난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생존 의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PTSD라고도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는데 정말 람보같이 우락부락한 특수 부대원들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런 공포에 노출이 되게 하면은 생존 의지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걸 다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존 의지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들, 엄마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취시킬 수가 있고 이거를 내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올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라입니다. 생존 장비, 자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 외국에 있는 고가의 생존 장비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어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찾으면은 그분들이 더 좋은 생존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으로 많이 찾게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안전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야 될 수가 있습니다. 생존은 셀프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재난이 언제 터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대비할 수가 있고요. 많은 재난들이 있지만은 그 재난들이 다 공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재난관리 4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재난 예방, 그리고 두 번째가 대비, 그리고 세 번째가 대응, 네 번째가 복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 소화기를 갖다 놓고 또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게 바로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집에 비상 식량을 갖다 놓고 또 생존에 대해서 책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을 보는 게 대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빨리 행동을 하고 안전한 방법과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들을 일으키고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게 복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난관리 4단계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가족들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이번 주 주말에 혹은 다음 달에도 혹은 올해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집에 가족들이 먹을 비상 식량과 장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집에 먹을 만한 것들이 식량이 며칠 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치도 아마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마다 마트에 가고 장을 보시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비상시에는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 식량과 장비를 최소한 한 달치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큰일이 터졌을 때 피난 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힘듭니다.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버틸 수 있을만 준비를 하고 또 요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비상시를 대비한 플랜 B 계획과 생존 교육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큰일이 터졌을 때 갑자기 그때 책을 펼쳐갖고 혹은 매뉴얼을 찾아갖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집안에 물이 차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을 해갖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생존 강의나 교육들도 좋은 생존 교육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럼 우리 집 재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외국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되고 또 복잡하게 되고 서로 연계가 되게 되면서 하나의 재난과 사건들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 재난화가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점점 더 복잡화가 증대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한 재난이 딴 것들을 계속 끌고 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011년 동일본 대진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30분 뒤에 15m의 커다란 쓰나미가 닥쳐갖고 더 큰 피해를 입혔었죠. 그리고 쓰나미가 끝나니까 이틀, 3일 뒤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가 되면서 지금 11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이런 것처럼 현대의 재난은 복합 재난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큰 재난일수록 기존 우리 사회의 소방관과 또 경찰 인력으로는 도와주고 구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나 또 작년과 올해 관악 반지하집 수해 참사 그리고 또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내가 급한 일이 겪어갖고 119 혹은 112에 전화나 구조 요청을 해도 너무 많은 구조 요청들이 몰리기 때문에 전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또 급격한 도시화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인재 사고가 다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처럼 우리가 자주 가던 시내나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체로도 큰 참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상시 아침에 출근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갖고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어지 못했던 코로나19 같은 또 전염병 뭐 이런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전 세계가 한 일일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 하면은 바로 하루 이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서 우리 한국에 다시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터지게 되면은 큰 도시 봉쇄가 두세 달 동안도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또 어떤 전염병과 사건 사고들이 될지 이제 모르는 것들이죠. 자,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생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집에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구조 보트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구명조끼 있는 것들이거든요. 구명조끼 있게 되면은 구명 보트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 여러분의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화재든 지진이든 산불이든 그 외 다른 자연 재난이나 전쟁 상황 때도 집을 떠나서 대피해야 될 때 맨몸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힘들죠. 이때 미리 준비했던 생존 배낭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생존 배낭 있으신가요? 자, 그럼 생존 배낭 어떻게 해야 만들 수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생존 배낭은 이삿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 바리바리 이것저것 많이 넣었고 크고 무겁게 되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네, 체중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간단히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끔 좀 간단히 하셔야 되고요. 세 가지 구성 용품으로 준비해 두시게 되면은 효율적이고 뭐 중복이 돼서 겹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체온 보존 용품이에요. 여름에도 밖에 나가게 되게 되면은 되게 춥고요. 거기다가 비와 바람까지 맞게 되면은 저체온증으로 서너 시간 만에 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뭐 우비나 바람막이 자켓, 또 모자나 마스크, 장갑이나 양말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가 바로 물과 식량입니다. 물과 식량이 두 번째라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 2,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 이것들도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참치캔이라든가 뭐 통조림 그리고 생수, 뭐 커피, 그 외에 뭐 다양한 커피 믹스 같은 것들도 기호식품 같은 것들도 좋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생존 용품들입니다. 뭐 맥가이버 칼이라든가 후레쉬, 라디오, 뭐 구급 약통, 또 물컵, 자 이렇게 생존 용품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존 배낭을 만드실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말한 대로 작고 가볍게 하고요. 또 내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가족 모두의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아이랑 같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인파 때문에 아이 손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가 될 수 있겠죠. 참 무서운 상황이지만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것들도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여성 용품 같은 것들 놓아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집어줄 수 있게끔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뭐 현관 옆이라든가 신발장 안, 또 소파 뒤에
비치를 해갖고 바로 나갈 때 들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되고요. 집뿐만 아니라 직장과 차 트렁크 안에도 비치를 하셔야지만이 언제 어디서 이거 큰일이 터졌을 때 바로 이거를 빼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요거는 저의 사무실 책상 밑에 있는 사진인데 저희 사무실 책상 밑에도 이렇게 생존 배낭과 운동화 또 물 같은 것들을 더 준비해뒀고요. 저희 차 트렁크에 있는 생존 배낭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무실과 트렁크에 준비해 두시면은 모든 상황 어떤 시기든 다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생존 배낭 어떻게 쌓는지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대 구성품, 자, 보온용품. 두 번째, 물과 식량. 세 번째, 장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화하셔야 됩니다. 꼭 배낭뿐만 아니라 배낭이 아니라 뭐 힙색이라든가 뭐 캐리어도 되고요. 뭐 조끼에다 준비해 두셔도 되고요. 그 세 번째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집과 차, 직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관련된 것들, 또 겨울에는 또 보온용품, 옷 같은 것들 더 추가하시고요. 지역별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전방 지역이면은 뭐 방독면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하셔야 되고 또 밑에 지진 우려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지진 모자 같은 것들, 헬멧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하셔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여성 용품 같은 성별에 차이 나는 것들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피할 것들은 너무 이게 무겁거나 복잡하거나 또 좀 쓰기 힘든 것들, 또 위험한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 또 여섯 번째로 가족 모두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상식량을 여러분 집에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최근 집에는 매주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한 달치 정도의 비상식량들을 집에 비치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달치 저는 한 2달치를 권고를 하는데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또 큰 재난이나 전쟁일수록 이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또 식량, 통조림 같은 것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뭐 참치캔, 통조림 같은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큰 재난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4대의 인프라, 뭐 수도나 전기, 통신, 가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굶주림에 대해서 좀 낯설고 잘 못 버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식량이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 비상식량 하면은 보통 라면을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라면 좋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 너무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면 대신 뭐 국수라든가 더 좋은 여러 가지 10대 비상식량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라면 대신 소면도 좋고요. 또 참치캔은 유통기한이 7년으로 우리가 가공식품 중에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유통기한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3분 요리 같은 레토르트 식품, 그 외에 각종 통조림, 또 전지 분유, 즉석 수프, 그 외에 설탕이라든가 꿀 같은 당류,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커피 믹스라든가 술, 담배, 차 이런 기호용품 같은 경우도 비상시에 우리의 어떤 정신을 유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호식품들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또 통조림이라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안에도 이 캔 자체가 이제 부식이 되거나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해갖고 터지거나 부패해서 이 통이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비상식량을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보존 기간이 길고요. 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양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아야 되고요. 또 평상시에도 휴대가 간편하고 또 충격에 강한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조리나 가열, 또 요리 같은 것들이 없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기호식품, 술이나 커피, 차, 사탕 같은 것들을 챙겨야 아이들이나 힘든 상황에 먹게 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포장이 간편하고 쓰레기 발생이 별로 없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죠. 그 외에 완전 건조 식품이라든가 반건조, 또 유동식품의 비율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또 내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데 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사료 같은 것들도 준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마음이 급하다가 한 번에 왕창 사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분할로 나눠서 분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족들과 이것들을 평소에 먹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은 우리가 3, 4일만 안 먹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물도 조금씩 비축을 하시고 또 정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확실한 방법은 물을 끓이는 거죠. 하지만 끓이는 게 힘들 때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을 왜 준비해야 될까요? 평상시에도 정전이 돼도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엔 특히 상하수도나 취수원이 오염이 돼서 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이 나도 물이 끊길 수가 있고요. 또 폭염과 이 장기 가뭄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도 취약하고 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게 바로 정수 시설, 또 취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한 2리터 정도예요. 거기다가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필요한데 3일 동안 먹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물 2리터를 한 통보다는 500ml짜리로 한 4통으로 좀 여러 가지 나눠서 이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의 1, 2, 3, 4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물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요? 집안에다가 큰 통에다가 수돗물들을 보관을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집 주위에 이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약수터라고 부르는데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운동장 한켠에 사람들이 물을 많이 뜨는 시설이에요. 이거는 전에 전쟁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치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물들을 외부에서 떠올 수 있는 물통과 또 비닐 같은 것들, 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뭐 카트 같은 이동 장비 같은 것들도 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 외에도 주전자용 정수기 같은 가정용 물 정수기나 방법 같은 것들도 좀 찾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을 정수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끓이는 거 외에도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코웨이 정수기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가 끊기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집 안에 있는 락스를 이용해서도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락스 큰 락스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로도 정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재난방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물 1리터에다가 락스 4방울을 투입을 하고 30분을 기다리게 되면은 락스 안에 있는 차염소산 나트륨의 성분이 그 안에 세균과 벌레들을 죽여갖고 살균 방법으로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제가 하는 락스 정수도 그렇고요. 생존의 방법이란 게 여자분들, 또 주부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은 재난 생존 기술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이제 큰 지진이 났을 때 구호소 안으로 많은 식량과 생수들이 배달이 됐는데 단 하나 식기랑 수저가 없어갖고 사람들한테 배급을 못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기 대신 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페트병, 우유팩 같은 것들을 반으로 자르거나 모서리를 자르게 되면은 페트병으로 식기라든가 또 수저를 만들어 갖고 간단히 임시적으로 이제 식기로 대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라면 봉지나 또 과자 봉지 같은 것들을 펼친 다음에 테이프로 이어 붙이게 되면은 커다란 은방 매트가 돼갖고 바닥 깔개라든가 또 텐트 천, 또 타프 천, 이런 것들로 임시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핸드폰으로 재난 안전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평상시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게 되면은 바로 그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인터넷을 찾거나 혹은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먼저 안전지대, 지하실 같은 경우로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하신 다음에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또 비상실 대비해서 평소 회사인 동료나 가족들한테 비상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할 분담도 필요하죠. 집에 있는
엄마나 혹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로 이제 욕조에다 물을 담아 놓는다던가, 또 밖에 있는 아빠 같은 경우는 빨리 마트나 뭐 은행에 가고 돈을 찾는다거나 먹을 거 산다던가,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시고, 또 각자의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를 좀 분담하시고, 또 집 주위에 있는 대피소 같은 것들도 위치를 확인하고 가는 경로 같은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또 핸드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핸드폰이 안 될 때는 뭐 공중 전화를 한다던가, 음성 통화가 안 돼도 뭐 문자나 SNS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평상시에 교육을 해둬야 되는 거죠. 대피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계단으로 대피하라 하는데, 이때 절대 뛰면 안 됩니다. 뛰면은 도미노처럼 넘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대피하셔야 되고요. 또 마음이 급하다고 앞 사람한테 빨리 가라고 고함쳐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대안으로 같이 노래하면서 대피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노래를 부를지 한번 서너 곡 정도 같이 친구나 또 회사 동료들, 가족들끼리 한번 찾아보는 것들도 좋겠죠.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적당한 템포나 리듬의 노래가 좋고요. 너무 복잡하거나 빠른 것들은 좋지가 않고, 또 좀 약간 가사를 변형을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재난 대비 방법은 가족과 혹은 동료, 친구랑 재난 영화를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추천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재난 영화들이 이제 많이 개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서 평상시에도 저런 재난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큰 재난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져서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사람 밀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요. 좀 더 나쁜 사람들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좀 저런 방법,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재난 대처법들을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알고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재난 시에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들이죠. 재난이 터지게 되면 돈보다 통조림, 먹을 것 같은 것들, 혹은 귀중품 같은 것들이 이제 유용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재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가족, 친구에게도 재난 대비해서 필요성들을 같이 좀 유도하고 알리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재난 대비를 한다고 해서 뭐 비상식량과 먹을 것들을 살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좀 약간 좀 웃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저런 재난 영화 같이 보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은근히 유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재난시대 생존법,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난은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은 생존의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죠.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바꾼 가뭄과 기근의 역사를 알아보고요.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해서 대근이 온다라는 주제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